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가족을 믿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철수 씨, 올해 65세입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부인 영희 씨와는 40년을 함께 살아오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 그리고 딸의 남편인 사위까지 모두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김철수 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을 돈이 약 1억 원 정도.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모은 적금과 보험금까지 합치면 총 2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이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였죠.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김철수 씨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둘이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부인 영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모시며 간병 경험도 있었고, 이제는 자신들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중하고 친근한 모습으로요. 아버님, 요즘 고령화 사회잖아요. 요양원 사업이 정말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김철수 씨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통계 자료, 시장 전망, 수익 구조까지 정말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저희 쪽에서 알아본 곳이 있는데 요양원 하나만 잘 차려놓으면 월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간병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완벽한 조건이에요.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노후 자금을 위험한 투자에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사위의 설득은 계속됐어요. 아버님, 저도 함께 할게요. 제가 운영 쪽을 맡고 아버님은 투자만 해주시면 돼요. 가족끼리 하는 사업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딸도 남편 편을 들었어요. 아빠, 요양원은 정말 전망 좋은 사업이래요. 우리가 직접 하면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확실하고. 부인 영희 씨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나도 시어머니 간병하면서 많이 배웠잖아.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족 모두가 찬성하니까 김철수 씨도 마음이 기울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사업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혼자 노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 해보자. 우리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요양원. 김철수 씨는 퇴직금 1억 원을 모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또 말하더라고요. 아버님, 제대로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해요. 30병상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최소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철수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퇴직금과 적금을 다 합쳐도 2억밖에 없는데 1억이 더 필요하다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요양원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사위의 제안이었죠.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리는 것. 김철수 씨는 많이 망설였어요. 여보, 어떡하지? 집까지 걸어야 하나? 가족이 하는 사업인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요양원이 잘 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부인의 말에 김철수 씨도 결심했어요. 평생 모든 걸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도 가족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요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채 요양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30병상 규모의 깔끔한 인테리어, 전문 간병사들까지 고용했죠. 처음에는 정말 희망찬 시작이었어요. 입소 문의도 제법 들어왔고, 한 달 만에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셨거든요. 김철수 씨는 매일 요양원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부인 영희 씨는 식사 메뉴를 관리하며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사위도 처음에는 열심히 운영에 참여했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르신들이 우리를 진짜 좋아하시네. 그러게 가족이 직접 하니까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처음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월 수익도 600만 원 정도 나왔고, 대출 이자를 빼도 생활비는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입소 문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르신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위야, 왜 이러지?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나? 김철수 씨가 물어보니까 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냥 계절적 요인 같아요.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봄 되면 다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봄이 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때 알게 된 건데, 근처에 대형 요양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최신 시설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쟁이 생겼구나. 김철수 씨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하는 일이니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었거든요. 요양원은 집단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한 방역 지침을 내렸어요. 면회 금지, 새로운 입소 중단, 기존 입소자들도 가족들이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한 달 만에 30명이던 입소자가 12명으로 줄었어요. 수익은 2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고정 비용은 월 8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직원 급여, 대출 이자, 공과금까지 합치면 매월 6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사위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면 큰일인데. 김철수 씨가 사위에게 상의했어요. 하지만 사위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글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잠깐 운영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요? 잠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그건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죠. 사위는 점점 요양원 일에서 손을 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와서 운영을 도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결국 김철수 씨 부부가 모든 걸 떠안게 됐어요. 사위는 다른 사업 기회가 생겼다며 아예 연락도 안 받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우리 어떡하지? 부인 영희 씨는 매일 울먹였어요. 적자는 계속 늘어가고 저축은 바닥이 나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3억 원을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괜찮아, 여보. 코로나만 끝나면 다시 좋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직원들 급여를 못 줘서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결국 김철수 씨 부부가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65세의 나이에 24시간 간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어요?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도 어르신들을 돌봐드려야 하니까요. 몇 달 더 버티다 보니까 생활비도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대출 이자만 월 80만 원인데, 요양원 수익은 100만 원도 안 되고, 생활비로 쓸 돈이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라면 끓여 먹자. 처음에는 가끔 라면으로 때웠는데, 나중에는 하루 두 끼를 라면으로 먹게 됐어요. 그것도 계란 하나 넣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요. 김철수 씨는 딸한테 전화해 봤어요. 딸아, 아빠가 요양원 일이 좀 어려워졌다. 혹시 당분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빠, 저희도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빠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철수 씨는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생활고와 스트레스가 계속되니까 부부의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인 영희 씨는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렸거든요. 여보, 가슴이 답답해. 병원에 가보자.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참자.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원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1년을 더 버텨봤지만 결국 견디지 못했어요. 코로나는 계속되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체 통지서를 보내기 시작했고요. 여보, 이제 그만두자.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김철수 씨가 항복 선언을 했어요. 요양원을 폐업하기로 한 거죠. 폐업 절차를 밟는데도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은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드리고 시설을 정리하고 각종 서류를 처리하는 데만 200만 원이 들었어요. 결국 3억 원을 투자해서 남은 건 500만 원뿐이었어요. 투자금의 98%를 날린 거죠. 거기다 집 담보 대출 1억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집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나니까 남은 돈이 1,000만 원 정도였어요. 이 돈으로 새로운 집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쪽방촌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3평짜리 쪽방. 화장실도 공용이고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65세와 62세의 노부부가 살 곳이 아니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김철수 씨는 부인에게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부인 영희 씨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여보. 우리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 쪽방촌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밥에 물 말아서 먹자. 김치 몇 조각과 물 마른 밥. 이게 하루 식사의 전부였어요. 가끔 이웃이 반찬을 나눠주면 그게 큰 행복이었고요. 김철수 씨는 나이가 65세지만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을 시작했어요. 하루 8만 원씩 받는 막노동이었죠. 65세의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인 영희 씨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여보, 여보. 김철수 씨가 아무리 불러도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겼죠.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중환자실 입원비 하루에 3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어요. 김철수 씨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죠. 선생님, 제가 돈이 없는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환자분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는 딸에게 전화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딸아, 엄마가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다. 네, 엄마가요? 병원비가 하루에 30만 원씩 나가는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빠. 응, 딸아. 아빠가 잘못한 거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처음에 말렸을 때 왜 안 들었어요? 사위 말만 믿고 모든 걸 걸었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하지만 엄마가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 키우느라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저희까지 책임 못 져요. 딸아, 아빠 선택이었잖아요. 아빠가 해결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김철수 씨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내를 살려야 했거든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 일을 하고,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기까지 했어요. 하루에 15만 원을 벌기 위해서요. 65세의 몸으로 하루 18시간씩 일한 거예요. 아저씨, 몸 상하겠어요. 좀 쉬세요. 함께 일하는 젊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괜찮아요.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중환자실에서 3주 만에 부인 영희 씨가 의식을 회복했어요. 김철수 씨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보, 응, 깼구나. 괜찮아? 미안해. 내가 아파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부인 영희 씨는 남편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보니까요. 여보, 손이 왜 이래? 아, 이거 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괜찮아. 병원비는 어떻게 해?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했어. 김철수 씨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병원비가 밀려서 매일 원무과에서 독촉을 받고 있었거든요. 병상에 누운 아내를 보면서 김철수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구나. 사위는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던 거고, 딸도 결국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었던 거구나. 노후 준비는 정말 신중해야 하는구나.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구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어요. 끝까지 남는 건 진짜 사랑이구나. 부인 영희 씨는 모든 걸 잃고도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아파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알게 됐어요. 혈연 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구나. 김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하면 꼭 말할 거야.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서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살아가자고. 김철수 씨 부부는 지금도 쪽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부인 영희 씨도 건강을 회복해서 간단한 부업을 하며 생계에 보태고 있고요. 딸과 사위와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김철수 씨는 더 이상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걸 찾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노후 준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족이 권한다고 해도 모든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